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사연을 신청하는 날도 오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덜컥 생겼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었고 두려웠는데 그런 저를 안심시켜줬던 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무작정 자기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경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바라왔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동안 생각해오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동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모도 저를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임신한 저를 멸시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자 남편이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시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상황만 악화시켰어요.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침없었고 결국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어머님 댁에 더 이상 오기 힘들어요. 누가 너보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지. 너는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한 며느리는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원했던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다. 네가 임신했으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임신 안 했으면 당장 머리채 잡아 내쫓았어. 별것도 없는 집안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아들이 너랑 잠깐 만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임신한 거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싸구려인데 내가 널 좋아하겠니? 여자가 몸이나 함부로 놀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 어머님, 저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결혼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혼인 전에 임신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이 무너졌는데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니? 네가 인사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 며느리 삼으려고 밑작업 해뒀던 예비 며느리가 있었는데 내 아들과 이어주기도 전에 네가 임신을 해서 내 계획을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견디기 힘들면 내 아들과 이혼해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맞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임신한 몸인데 집안일 시키고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면 제가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엄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좋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저런 여자랑 살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망치는 거야. 지금 제 얼굴에 도끼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시모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려 했었는데 옆에 함께 계셨던 시부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자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였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엔 시모의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시댁이 갈 때면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두었던 집안인들을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를 아껴주기는커녕 임신했다고 오히려 증오심만 더 잘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바탕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다가 중간에 끼어든 남편과 대화 도중 저를 놔두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시모와 단둘이 무슨 대화를 했길래 제 시선을 피하는 건지 알아야 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시모와 방에서 단둘이 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전과는 많이 달랐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었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것처럼 차가운 말투로 대화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고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모의 영향을 받아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데 남편까지 힘들게 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면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까지 저를 대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만 평생 바라본다고 했었는데 설 명절날 만삭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도중 한 여자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낯선 여자가 비음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자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새아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자. 얘 철호야, 새색시 왔는데 방에서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서 반겨줘야지. 예, 너는 우리 새며느리가 좋아하는 꼬지산적 빨리 좀 붙이거라. 내 아들과 새로 결혼하게 될 며느리인데 너보다 능력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어디 하나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어머님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 나를 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냐고. 왜 말을 못해? 오늘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런 문제로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만삭인데도 명절 음식 힘들게 만들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서 내가 그동안 밑작업 해뒀던 새 며느리를 내 아들한테 소개해줬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더라.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야. 네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도 남자들 마음이라는 게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거든. 너보다 모든 점에서 우월한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한두 번 만나게 해주니까 서로 눈 맞아서 결혼까지 결정 내렸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해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정말 나랑 끝낼 거야?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 지켜주겠다며. 그 말 전부 거짓이었어? 몇 달 전에 어머님 방에서 당신이랑 한참 동안 대화 주고받던 날, 그때부터야? 당신이 나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임신까지 시켜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말을 못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대화 좀 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얼굴 붉히는 모습 봐야 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꼴을 평생 동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어.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편만 계속 들다가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정말 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이 없었다고.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전생연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몇 번 더 만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당신과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한 번 힘들어도 눈 딱 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내가 내린 선택이야.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수키 씨를 집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아, 그리고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밟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괜히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니? 경찰서 가서 내 아들과의 관계를 백날 떠들어봤자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 내가 왜 너한테 새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준 줄 아니?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서로 결합한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잖니? 이미 내가 다 알아봤다. 자, 여기 이거 받아라. 쓸데없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는 위자료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저보고 지금 이깟 돈 받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저와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깟 돈으로 저를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도 참 할 짓 없나 보네. 생긴 건 멀쩡한데 남의 가정을 깨서 들어오고 싶었나 봐? 널린 게 남자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살림을 차리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 임신한 나도 이렇게 버려지는데 그쪽은 나처럼 안 버려질 줄 알아? 결국 그쪽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평생 당신들 괴롭히면서 살 거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수까지 터지는 돌발 상황이 오게 되었죠.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뒹굴고 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쓸데없이 연기하지 말라면서 양수가 터진 제 팔을 끌고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면 주방에서 일이나 하라며 상간녀가 좋아하는 꼬지 산적이나 만들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휴하지 말라며 온몸이 경질될 만큼 차가운 얼음물을 저에게 사정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제 아이도 저를 닮아 쇼 잘하겠다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보란 듯 옆에 있던 상간녀의 손을 잡아 보였습니다. 뱃속에 자기 핏줄인 아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진통을 겪고 있는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남편이 인간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얼음물을 머리 위로 쏟아 부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지자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제가 애원을 하자 남편한테 준비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건넨 서류를 받아 쓰러져 있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서류를 힘겹게 바라봤는데 그건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제 앞에 인주를 밀어주었고 저는 일단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진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곤 아이 걱정부터 할까봐 수술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냈다면서 무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듯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엄마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한바탕 남편 뺨을 올리고 시댁을 뒤집어 놨다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만 생각하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시모가 엄마한테 위자료를 건네주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지만 저희 집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댁을 상대로 고소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증거물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간통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현장을 직접 잡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카메라를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장면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간통죄는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 전까지 몸을 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인간이 상간녀와 바람 피웠다는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있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몸이 회복이 된 후로 시댁에 찾아가 보란듯이 주방에 있던 시모와 상간녀에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본 똥물을 냅다 뿌렸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대갚아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받았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귀찮게 물고 늘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더군요. 저희 집안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소중했었고 그렇게 남편한테 받은 배신을 깔끔히 잊고 털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 딸이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제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결혼은 없었어요. 과거에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치가 떨리는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바라보며 살고 싶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에서 50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딸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성공한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잊혀졌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고 저와 마주친 그 인간들도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당신 맞지? 아니, 이런 데서 당신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그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우리가 다시 얼굴 본 게 한 30년 만인가?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겉모습을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입원해서 병문안 온 건가? 나는 오늘 어머니 약 받으러 왔거든. 여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서 항상 약이 떨어지면 오고 있어. 보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왜 안 나? 전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났는데 내가 저년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저년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니 그때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첫 바늘을 잘못 깨는 바람에 내 아들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 여자만 만나면 그년들이 우리 아들 등쳐먹고 돈만 빨아먹고 가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격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잖아요.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그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사람이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그 업보가 나중에 전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더만 결국 벌 받았나 보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본데 아직까지 너와 나 머리채 잡을 힘은 남아 있다고. 아들, 나 좀 일으켜 세워봐라.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언제까지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벌써 30년이나 흘렀다고요. 저 사람 내친 게 누군데요? 저랑 어머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거에 대해 나도 정말 후회 많았어. 당신 내쳤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선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접근했다고 나를 버리더라고. 결국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다른 여자와 선자리를 만들어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결혼의 문턱까지 가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여자한테 물질적으로 퍼줘도 결국 결혼은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지. 당신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거야. 이게 희귀병이라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앓고 있거든. 후천성 스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온몸에 물집이 잡혀서 피부가 벗겨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래.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조금씩 물집이 잡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온몸 전체로 올라오길래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졌다가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고 있어. 요즘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다 내 업보인 거지.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 아직 예약 환자가 몇 분 더 있어서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피부질환 문제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네요? 엄마랑 아는 분이셔? 내 담당 환자분이시거든. 요즘 할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새롭게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길래 다시 내원하신 거거든요. 그 약 드시면 좀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설마 윤 선생님이 당신 딸이라는 거야? 그럼 윤 선생님이 내 딸이라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 딸은
원래부터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어. 30년 전에 뱃속에 있던 내 딸과 나를 버렸잖아. 나는 아직까지도 양수가 터졌던 그날을 잊지 못해.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얼음물을 퍼붓고 있을 때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 언녀 손을 잡았잖아. 그때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내 딸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떠날 뻔했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지금 내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야? 소연아, 환자분들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봐. 그럼 내가 몇 년간 소녀한테 약을 받아 먹었던 거였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던데 내 아들과 닮아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전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의 손 좀 잡아보겠다며 그동안 그리웠다고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 딸이 단 명찰과 의사 가운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 딸은 그런 전시모와 전 남편의 태도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딸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었고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제 딸이 지어주는 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 가보라면서 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딸의 단호한 모습에 전 남편과 전시모는 거품을 물며 아비규환되었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 딸은 조금의 감정도 흔들림 없이 등을 보였습니다. 전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30년 이상이나 지나버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용서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저와 제 딸이 용서의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자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참 한심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참 덧없어 보였어요. 제 딸은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했고 전 남편은 제 딸의 병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제 딸을 벗겨먹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엔 딸에게 와서 빚 8천만 원만 갚아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인간이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마주치게 된 그 인간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으려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딸이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걸 도움받으려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거겠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시모가 과거의 자신의 악행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행동할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2손 2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새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엎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의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애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 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윗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지 않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 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물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과 담잡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병원이 큰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두 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휴,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려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영 끄는 사람은 빠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전에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이중인격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 어머님도 참 한심하네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녹음해뒀던 내용 어머님한테 들려드려. 남편은 형님과 동서가 나눈 녹음 내용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시모와 형님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상황을 온 가족이 알게 되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시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순간 형님과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되었고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예상치 못한 녹음된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런지 시모의 돌발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모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시에 형님과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형님과 동서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두 형제는 마음을 접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모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형님과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형제는 자기 엄마의 병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거에 대해 분노했고 결국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현재 별거 중이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까지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시동생은 아이도 없고 모든 일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나선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신혼 초인데도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던 시동생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동서와 결국 이혼을 밀어붙이는 눈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다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키지도 않고요. 가족들 모두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곤 하지만 이런 일을 알기 전까지 저희 부부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질렸는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모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저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같이